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차마 기사로 쓰지 못하는 보건의료 뒷얘기를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네, 히포크라테스가 오늘로 벌써 4회째인데요.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죠. 네, 각자 인사를 직접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청년의사 편집국장 양강우입니다. 네. 예, 경희대 박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간사랑 정보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박재현 교수님이 그 해외 출장을 가셔서 네, 아까 간단히 들어보니까 좀 재밌던데.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필리핀 마닐라에 WHO 그러니까 국제보건기구의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 속해 있고 지금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분이 사무총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생 한 20명하고 같이 가서 이제 국제보건에 관한 그런 뭐 강의도 듣고 또 그쪽 필리핀 마닐라 의과대학의 학생들하고 이제 국제보건에 관한 교류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서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보건 의료 정책 이런 거 만드는 것도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보고 그렇죠. 수업도 이제 듣고 그런 국제 보건 의료 쟁점에 관한 거를 이제 발표하도록 준비를 시키고 그걸 이제 학생들 컨퍼런스로 이렇게 전국 의과대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경희대에서 그냥 학생들 한 20명. 경희의과대학. 좋은데요? 명문입니다. 명문. 네. 정말 좋은 경험이었겠네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관심도 많고. 윤 총무님은 최근에 간염 환자들 정모 계속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간염 환자들이 주로 취업 문제를 많이 겪어서 그런 정모를 하시는가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 요즘은 좀 있고요. 아무래도 취업 시즌이다 보니까 있고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일이 부딪히죠. 뭐 다른 분들 소식은 직접 물어보셨는데 양 국장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제가 옆에서 보긴 했는데. 그러게 난 이렇게 그렇게 멋있는 이야기 할 건 없었고요. 신문 만드느라고 늘 바쁘게 지냈습니다. 신문 만드시면서 허리만 굵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딱 오늘 윤 총무님이 보자마자 자꾸 이게 커지고 있다고. 그럼 오늘은 우리 팟캐스트 자랑도 좀 해야죠. 인기를 요즘에 좀 실감하지 않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그 팟캐스트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난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나만 들었나? 양 국장님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9시 뉴스 나가도 아무도 연락을 안 주는 사람이라서. 네, 특이하네요. 박 교수님은 좀 주변에서 어떤 피드백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의사다가 상대적으로 아주 제목이 딱 그죠? 끌리다 보니까 맞아요. 일단 제목 쪽으로 가면 딱 글로 끌려요. 나 의사는 지금 뭐 4회 나왔거든요. 저희랑 똑같이. 근데 전체 팟캐스트 순위가 12위에 올랐더라고요. 저희도 과학의학 분야에서는 나 의사 바로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스를 과학의학 분야라는. 제끼고 과학의학 분야에서. 그리고 또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저희가 1, 2, 3회 때 계속 좀 반응 좀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나의사도 잘 듣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히구라가 더 듣기 좋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특히 보건의료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의사다는 또 이 안드로이드 쓰는 분 위해서 서비스가 되나 보더라고요. 또 저희도 됩니다. 라디오인 거기서 똑같이 됩니다. 네네. 다 같이 됩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의사다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아쉽기 때문에 자꾸 이걸 언급하는 건데요.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우와, 네 의대 붙었다고? 돈 많이 벌겠네. 축하한데. 여러분, 이렇게 의대 갈 때까지만 해도 의사 좋거나 멋진 줄 알았죠? 그럼 뭐합니까? 진료실에 앉아서 하루에 오는 환자 수 세어보면 한숨만 나오잖아요? 아는 건 많은데 돈은 못 버는 당신,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문청년 의사가 추천해드리는 미래의료 예언, 파괴적 의료 혁신. 파괴가 없으면 혁신도 없다.
지금 당장 읽으세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다룬 지난 3회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방송에 대한 댓글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되게 반가운 일인데요. 그중 몇몇 의견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AS 해드리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어준아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저희 방송 3회 방송을 듣고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소위 소수도권 우월감이 느껴졌다 얘기하는 거 내내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서울에서 유명 의사를 만나면 진료 시간이 짧으니까 오히려 좋지 않으니 별것 아니면 지방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많이 줄어서 서울 대형병원에서 하는 것은 지방병원에서도 다 한다. 지방병원이 좋아지면 그 지방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 주셨어요. 근데 되게 긴 장문의 A4 한 장을 넘어가는 글이긴 했는데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박지현 교수님께서 AS. 예. 지나친 수도권 위주의 사고에 서울 촌놈이라는 그런 네. 말을 떠올리게 된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방송을 아주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주제 자체가 이제 서울로 쏠리면 안 된다. 그걸 개선해보자. 네, 그런 맞아요. 취지인데 그렇게 들렸다면은 좀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보면 우리나라가 서울, 지방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 같아요. 서울, 나머지 서울, 다 지방.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다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무슨 근거로 서울, 비서울, 서울, 지방 그 나누는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저희는 전혀 그럴 의도는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거를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 글을 쭉 읽어보면서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분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했던 건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분 의견을 소개하자면요. 이분은 그 의료 전달 체계 확립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진료비를 더 받으려는 꼼수 아니냐.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 자체가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이분은 위험 때문에 지역 동네 의원에 갔었는데 갔더니 내시경이 없다면서 큰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진료를 받았으니까 병원비만 내고 또 다른 병원을 가야 했죠. 그래서 지역 병원들이 흥하려면 의료 전달 체계를 얘기하기 전에 의료기기와 의료 수준을 좀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끔은 이제 내가 못 보니 다른 데를 가세요라고 하는 거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바람직한 분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요. 만약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자기가 볼 수 없는 환자를 붙잡고선 안 놔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환자 단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왜냐하면은 꼭 환자 단체뿐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는 이 의사가 자신의 병,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의사가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보는 게 훨씬 더 당신을 잘 치료해 줄 것이다. 진료를 잘 볼 것이다.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환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그게 옳은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맞는 건데 그리고 그걸 이해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분이 불만이 내가 의사를 갔으면 거기서 그 의사분이 이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의료 전달 체계가 그렇게 막 확정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죠. 내가 원하는 어차피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큰 병원 바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한을 두면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지난 회에 말씀드린 대로 전달 체계를 현 상황에서 확립 못하면 의료라는 자원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고 분배 문제가 발생하고 또 편중된 의료 제공자는 계속 몸짓을 불리게 되고 그것이 또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걸 완전히 시장 논리에다 맡기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 회에 했던 거고 그 부분은 결국에는 사회가 합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다. 지난 회에 우리 주장은 그거였던 거죠. 이번에는 저희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의문이 생기거나 하시면 아이튠즈나 청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아까부터 가만히 옆에서 한 분이 청취를 하고 계신데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이게 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허유나 간사님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이쁜데? 예,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어떤 곳인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단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네네. 또 허유나 간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기 자랑도 되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저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뭐 어렵게 얘기하자면은 뭐 보건의료 환경에서 뭐 환자 중심의 이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뭐 질병, 이념, 국경을 넘어선 뭐 연대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너무 복잡하니까. 네. 예. 저는 이제 환자들이 이제 보건의료 환경에서 적절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다음에 적절한 권리를 좀 이제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러니까 환자 단체들의 연합회 같은 거예요. 몇 개 단체가 지금? 예, 지금 현재 5개 단체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디죠? 네, 지금 백혈병 환우회, 그다음에 카노스, 암시민연대, 그다음에 신장암 환우회, 그다음에 기스트 환우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구현 총무님 간사랑 동호회는 안 들어와 있네요. 저기서 같이 일하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잠깐 보류를 3년째 보류하고 자격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설도 있는데 저희 때문에 자격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적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네. 안기종 대표님이 지금 대표로 지금 있으시죠? 현재 안기종 대표님이 상임 대표로 계시고요. 공동 대표로 이제 양현정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백진영 대표님께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원래 평범한 대학생이셨던 것 같은데 네. 환자 운동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뭐 배경이 있어요? 사실 요즘에 예. 학생들 취업은 대부분 대기업 가는 거 좋은 직장 얻는데 관심 많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약간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좀 관심이 없었고 일반 그냥 대학생이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신장 쪽에 이제 문제가 있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적절한 이제 치료와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포기를 하시고 집에 계시다가 이제 그렇게 되셨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조금 관심이 있었고 또 어릴 때 꿈이 약간 의사 쪽에 좀 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워낙 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일단 환자단체 연합회를 알게 된 이유가 얼마 전에 고 박주아 씨 그거 이제 뉴스 접하고 하면서 좀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하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려고 했던 주제가 바로 방금 허윤아 간사님이 잠깐 거론하셨던 부분인데요. 그게 오늘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 조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새로 제정된 의료분쟁 조정법을 뭐 간단히 설명하자고 하면 기존에는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사 간, 환자나 병원 간에서 그냥 합의를 보거나 그게 안 되면 소송으로 바로 해서 소송에서 최종 해결하는 방법뿐이었잖아요. 근데 이 법이 시행되면 그 가운데 조정 절차를 하나 마련해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원만한 합의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마련한 건데요. 근데 이 신설되는 그 의료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우선은 의료사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허윤아 간사님을 모신 거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의료분쟁 네. 조정법이라는 게 의료사고에 대해서 조정하는 네, 그런 그렇죠. 법안이죠. 뭐 의료사고 뭐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좀 따져보자면 주사나 수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같은 것 때문에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은 민형사상 문책을 당할 수도 있죠. 의료사고라는 단어 자체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 사고라고 하면은 거기에 책임 문제는 일단 누구의 책임이냐에 대한 거를 그 단어가 내포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인데 왠지 의료 사고라고 하면 어쨌든 기대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만족하지 못했을 때 범용적으로 의료 사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법적 책임이 의료진한테 있다라는 뜻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데 의료 사고라는 단어는 이제 또 이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또 의료계에서는 이 단어 문제 가지고도 사실 또 단어 얘기가 나오면 골치가 아파지는데 의료 사고 관련해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만 쭉 나열을 해보면은요. 부작용, 합병증, 의료 실수, 의료 과실, 의료 사고, 의료 과오 이런 말을 다
들 수가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요번에 만들어진 법에 의료 사고를 정의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진단 검사, 치료,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될 거는 의료 사고가 의료인의 과실 때문에 생기는 것만 의료 사고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긴 거를 다 의료 사고로 표현을 해서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거는 지금 배제한 개념으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 법을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법 제정할 때 의료 사고에 대한 정의를 하는 부분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의료 사고를 얘기하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발생한 의료 사고 중에 그 탤런트 고 박주아 씨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가장 떠들썩하고 이슈를 받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은 허윤아 간사님께서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환자단체 연합에서 네.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밖에 설명을 한 번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박주아 씨가 처음에 2010년 12월에 이제 처음에는 국립암센터에서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검사를 좀 원한다고 해서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가서 이제 확정을 받고 이제 다빈치 로봇 수술을 이제 권유를 받게 되죠. 그래서 권유를 받아서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수술 도중에 이제 12지장 천공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복막염으로 발전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됐는데 이제 계속해서 응급수술을 진행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간 이상 좀 지체를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응급수술을 10시간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상태가 좀 심각해져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슈퍼박테리아의 감염이 또 되게 된 거죠. 사실 중환자실이 가장 깨끗해야 될 장소 중에 하나인데 안타깝게 그렇게 돼서 다시 이제 1인 무균실로 또 옮겨지게 됩니다. 그 옮겨진 상태에서 참 어떻게 운명의 장난인지 산소호흡기 튜브가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분 이상 지체가 되면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었죠. 예. 그 문제 가지고 환자단체 연합회에서는 굉장히 그 환자 측에 서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언론에 나오지 않은 뭐 그런 뒷얘기가 있다면 좀 뭐 뒷얘기라고 할 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사고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비해서 VIP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 파장이 컸었던 걸까요? 그랬던 것도 있었고 사실상 좀 병원 측의 대응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VIP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알려진 분이니까 이러한 의료 사고가 일어난 거에 대한 병원의 명예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응이 좀 원활치 않지 않았나. 근데 이게 처음에는 원만하게 병원 측이랑 합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있어서 의료사고로 이렇게 하면서 논란이 의료사고 쪽으로 커졌던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족분들도 이제 의료사고라고 생각을 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앞에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병원 측에서는 VIP로서의 이제 어쨌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의 이제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를 했고 유족 측에서는 VIP로서 이제 많은 대접을 받았고 그동안 이제 병원에서 대해준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사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그 기록을 다 살펴보니까 너무나 명백한 의료 사고로 생각이 되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불거지게 됐고 이제 저희 단체에 다 이제 사건 기록과 이제 그 모든 기록들을 들고 이제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직접 가족 측이 유족 측에서 연합회로 다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가족이 없다고도 또 일부 언론에서는 가까운 가족은 아닌 것처럼 나오던데 가족 관계가 결혼을 안 하셨고
예.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 자매분이 일단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계신 분이 조카 며느리 분이 이제 저희랑 많이 연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번 의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지금 유족 측의 입장을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네. 참 이해가 저도 그 사건 보면서 분명히 저 사건은 일부러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유명하신 그 공인이셨고 엄청난 VIP로서의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우리가 이렇게 중립적인 단어로서의 의료 사고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건에 있어서 그 환자단체 연합에서 병원 측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뭐 가장 먼저는 로봇 수술에 대한 과대 광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수술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좋다 아니다라고 이제 불분명한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 쪽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권유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수술 과정에서 십이지장 천공이 일어났고 그게 이제 복막염으로 발전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복막염으로 발전이 됐고 그게 뭐 유족 측에서는 눈으로 봐도 뭐 고름과 뭐 피와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냥 보고 다시 거즈로 닦아만 내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미흡한 대처였던 거죠. 그러니까 빠른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응급 이제 개복 수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10시간 정도 또 지체가 됐었고.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의료라는 특성이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일단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미국에 이제 미국 의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뭐 영어로는 뭐 IOM 그렇게 1970년에 이제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에 이제 의료 분야 전문 기구로 설립이 됐는데 거기서 2000년에 보고서를 하나 냈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실수하는 게 인간이다. 조금 더 안전한 보건의료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영어 제목 멋있잖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 발음이 잘 안 돼서 이 참 to err is human. 그래서 실수하는 게 인간이다. 말 그대로 의사가 실수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똑같거든요. 보면 다 똑같이 자동차 안에 열쇠 놔두고 오고 다 예? 핸드폰 잊어버리고 다 그런 실수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고서에서 내면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의료 사고라는 표현보다는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의료 실수, 메디컬 에러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도 이제 가치 중립적인 의미로 썼는데 그것 때문에 1년에 한 4만 4천 명에서 9만 8천 명이 죽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해에 170억 달러에서 뭐 290억 달러까지 그렇게 된다. 엄청난 인명이 손상을 입고 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가만히 이렇게 어떤 의사가 잘못을 했든 하지 않았든 분쟁이 생기면은 두 가지 다 극단으로 가요. 의사들은 그런 걸 만약에 있는 그대로 공개를 했다가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거의 매장당하고 취직도 못하고 병원의 명예 실추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숨기죠. 반면에 또 환자와 가족들은 조금만 뭐가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의료사고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도 극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문의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취직한 병원에서 경험한 일은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어쨌든 환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봤어요. 직접 진료하셨던 제 환자는 아니었는데 이제 당직 근무 중에 일이 생겼는데 오전 중에 바로 그 로비에 이 분향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붉은색 현수막을 병원 바깥에 착착착 몇 개를 걸고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병원이 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 가족하고 합의를 해서 며칠 만에 처리를 했는데
결국은 부검을 해서는 그 의사의 과실이 크게 문제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도 의사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해결을 하고 말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 소송만큼 힘든 게 없다. 그렇죠. 환자가 이기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다 의사들이 자기네들끼리 다 어? 찌고 차는 그런 뭐라 그래? 짜고 치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 의료 분쟁 조정법이 큰 변화거든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의사들이 우려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다듬어져서 시행이 됐으면은 이런 사회적인 갈등도 좀 해소를 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앞으로 잘해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그 현재 지금 박주아 씨 이 사건은 네.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유족 측에서는 이제 이건 의료 사고다 명백한. 그래서 유족 측이 원하는 거는 이게 의료 사고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혹은 뭐 의사나 뭐 의료인들의 이제 그런 관리적인 체계를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계시고 병원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건 절대 의료적 과실이 아니다, 의료 사고가 아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고고 사망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서 팽팽히 아직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의료 사고가 발생을 하면요, 아까 박지영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병원 측에서도 대처하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큰 병원들, 뭐 작은 개인 의원이 아닌 이상 큰 병원들이 있을 텐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병원 측에서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병원에서 어떤 의료 실수가 있으면은 그거를 적절히 공개를 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양극단의 그런 해결책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하고 자동차를 비교를 할 수가 없지만은 자동차 보험 가만히 보시면은 요즘에 길거리에서 접촉사고 나고 그러면은 전에는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요즘 별로 없잖아요. 바로 전화하죠. 예. 네. 그러니까는 사람하고 자동차는 다르죠. 다르지만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갈등이 지금보다는 최소한 좀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예. 막말로 이게 환자가 어떤 일을 겪으면은 그게 100% 회복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은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완전히 원상 회복은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적절한 뭐 보상, 배상 그런 게 관건인데 그거를 잘 해나가야 되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병원 입장에서도 좀 현재 조정 절차가 없고 이런 상태에서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까지 그냥 끝까지 가보거나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건 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또 아까도 좀 지적을 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더욱이 모든 정보에서 있어서 좀 접근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라고 네. 해서 피해자, 약자 입장에 선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네, 그러니까 의료라는 그 특수한 상황이고 너무나 전문성을 띠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그 의료에 대해서 뭐 자료를 공개한다 해도 뭐 공부하지 않은 이상 알아보기도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아무래도 환자들한테는 더 어렵게 다가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사고가 실제로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의료 사고일지 에 대한 의문도 사실 갖는 게 환자들이죠. 아무래도 전문성 때문에 더 많은 의심을 하게 되고, 예, 또 많은 걱정과 불안감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총무님은 이런 주변에서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작년에는 그 간단한 고주파 시술, 그러니까 간암이 있어서 고주파 치료를 받는데 뭐 치료 한 5시간 이내에 과다 치료로 사망하신 분이 연락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병원이었고. 이제 원만히 합의를 하신 것 같아요. 한두 번 전화 주시고 그 후에 더 이상 연락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뭐 병원 쪽에서도 전혀 과실을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여쭤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보면은 좀 과실이 명백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들어보면
실제로 대형 병원들에서 일어나는데 그 잘하는 병원과 못하는 병원의 차이는 그거를 얼마나 외부로 얘기가 나오게 하느냐 안 나오게 하느냐인 것 같더라고요. 잘하는 병원이라는 게 공개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죠. 사건을 잘 해결하는 병원이냐 아니냐는 뭐 그게 외부로 나가서 시끄러워진 다음에 해결을 하느냐 아니면 시끄러워지기 전에 해결을 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사 입장, 병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현재 그러니까 의료 분쟁 조정법은 4월에 시행이니까요. 현재까지는 이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 참 양측 모두 난감한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합의를 보거나 소송까지 가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합의를 봐도 굉장히 찜찜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순순히 합의금을 줬어 그러면 쟤네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니까 봐도 쟤네들이 이렇게 순순히 돌 줄 애들이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병원에서 정말 선뜻하게 우리의 과실을 인정하라고 줬다 하더라도 환자는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어떤 객관적인 존재가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병원과 환자 간의 합의를 보면 왠지 정보의 불균형이 확실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병원 측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라는 거죠. 게 아닐까? 이번 건도 지금 앞에서 말한 건도 먼저 병원에서 합의금을 지급을 한 후에 갈등이 벌어진 거니까 뭐 그런 일이 나한테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다.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분쟁에 있어서의 환자들의 대응, 물론 대부분의 많은 환자들이 이제 정보에 대해서 취약하고 약자라는 입장에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만 앞서서 박재영 교수님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사건도 있었고 때로는 의료 사고다라고 인터넷에 먼저 공개하면서 병원을 압박하는 사례도 많고요. 심지어는 병원 로비를 점령하고 심지어는 관까지 이렇게 환자의 시신까지 이렇게 로비에다가 옮겨놓고 시위를 하는 굉장히 격한 방법을 취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어서 그런 문화가 고착화되는 건 아니냐. 그게 이제 의사 환자의 관계도 이제 극명하게 갈리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용인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또 별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전에보다는 이런 NGO나 그런 데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의료사고 상담센터,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의료사고 법률연구소, 의료사고 114, 의료사고 가족연합회, 법률지원센터 아주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보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변호사들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거 10년 전인가 그쯤에는 미국에는 저런 변호사도 있다더라 하는 내용 중에 응급실 앞에 가서 이제 뭐 다친 환자들이 있으면 변호사가 가서 명함 나눠주고 다니고 이제 우리나라가 뭐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어요. 네, 이미 객관적인 통계가 2000년도에 소송이 한 500여 건이었다고 하면 지금 2009년도에는 그 2배 정도 900건이 넘는 정도로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의료사고 승소율은 환자율 승소율이 조금 더 높다라는 기사들도 최근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소송을 다 끝내고 나서 환자나 가족 또 병원 쪽도 그렇고 참 내가 소송 잘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긴 과정을 겪고 나서 그렇죠. 기간 자체가 되게 뭐 하는 것들이 그냥 내 억울함이 풀렸다. 내가 맞았다는 게 입증이 됐다. 그 정도지 그런 소송을 끝내고 나서 참 하길 잘했다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의료 소송이나 그 사고라고 환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또 일부는 실제로 의사의 주의의 의무, 주의를 다해서 본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리고 확률적으로 의학적인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사의 잘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도 오늘 주제였던 의료중재위의 필요성을 뭐 20여 년 전서부터 의사단체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법을 제안했던 것도 의협에서 먼저 제안했던 거고요.
지금까지 계속 의료사고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처럼 뭐 이런 의료 분쟁,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을 하면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소송뿐이었죠. 근데 오는 4월부터는 그 해결 방식에서 변화가 생겨요. 그게 23년 만에 제정된 의료분쟁 조정법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법은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정의부터 해서 조정 절차 등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데요. 이 의료분쟁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의료분쟁 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중재원이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 거죠? 이게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이 되고요.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상담 역할도 하고 또 실제로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감정도 하는 역할, 그리고 사고로 인정이 되고 중재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바로 돈을 대신해서 대부를 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뭐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 연구나 통계 작성 뭐 이런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중재원은 설립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게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 20년 동안 법안 통과 안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누가 그 무과실 의료사고를 재원을 마련을 할 것이냐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형사처벌 특례,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 의사의 형사처벌 특례를 줄 것이냐, 형사처벌로 해가지고 바로 업무를 못하게끔 구속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원하는 경우에만 거치게 할 것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됐고, 현재는 이 중재원을 피해자나 아니면 의료기관이나 모두 양쪽에서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이 갈 수가 있고요. 근데 앞으로 중재원의 역할이 잘 자리매김하면 소송보다는 중재원이 훨씬 더 빠르고 또 법적 효과도 같게 나타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그 양측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금융감독원이 뭐 금융 관련된 문제, 민원, 그 뭐 보험이나 아니면 기타 뭐 금융 관련된 민원을 중간에 한번 인사 조정을 해주고 불복하면 소송으로 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은 뭐 쉽겠죠. 이게 조정 기간도 되게 짧아지잖아요. 그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기간도 지금까지는 뭐 소송까지 하면 2년 넘게 걸렸었는데 실제로는 뭐 모르죠. 해보기 전에는. 근데 지금 현재 그렇죠. 주장에 따르면 소송보다는 확실히 줄 것이다. 뭐 소송이 1, 2년은 기본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 중재위에서는 1차로는 90일, 뭐 적어도 한 번 더 연기하더라도 뭐 넉 달 안에는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재원 설립에 대해서 기대가 환자 측도 그렇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클 것 같아요. 모든 조정 절차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게 중재원이고, 중재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제 의료 사고에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뭐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사, 또 병원, 그리고 정부, 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어디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의료 사고가 다른 사고하고 뭐가 다른지 그거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의료 사고가 다른 사고하고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자, 뭐 또 질문을 한번 해보죠. 한숨부터 내시네. 제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초창기에 얘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사라는 직업이 다른 사람을 합법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 배에 칼을 찌르고선 배를 가르고 있는데 처벌을 안 받는 건 의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결과가 좋으면은 뭐 치료이겠지만 그 결과가 좋게 안 나오면 그게 뭐 위해냐 아니면 치료냐에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윤아 간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 사고가 다른 사고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참고로 옥시 선생님이 학교에서 교직에 있으시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세요. 순간 다시 대학으로 돌아간 느낌이. 질문을 하세요.
아무래도 정보의 불균형이 네.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정보의 드는데요. 불균형. 네. 예.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은 다른 사고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뭐 두 가지만 들라면은 이런 거래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손상을 입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생명을 믿고 맡겼는데 그 의사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가 있나요? 의사 아닌 사람이? 결국은 의사가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수술을 한 그 의사, 그 당사자가 다시 두 번 생긴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돼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를 좀 고려를 하면서 이런 법이고 기구고 만드는 거를 좀 논의해야지. 아까 금융하고도 뭐 맥락이 뭐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기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전제로 이제 이 서로 의견이 다른 거를 좀 절충을 해나가야지. 이 의사들이 그냥 아까 의협이 기본적인 입장이 저거라 그랬나요? 무슨 일이 저 있으면은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근데 좀 그 의사들 얘기도 때로는 이제 못마땅해도 좀 귀 기울여 들여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의료사고라는 게 워낙 특수하니까 그 중재원 내에서 이 의료사고를 뭐 조정을 한다고 한 절차를 마련했다고는 해도 이 조정하는 절차 자체가 공정하거나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 논란이 커지게 되고 그렇죠. 신뢰성이 네. 잃게 되면 이게 제도 네. 자체가 23년 만에 마련은 해놓고서 제대로 안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은 마련한다고 마련해서 뭐 중재원 산하에 의료 문제 조정이나 의료사고 감정단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설립을 해서 감정단에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감정단에는 말씀하셨듯이 이게 특수하니까 의사들이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변호사도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참여하도록 하고 네.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관건은 이런 그 민사조정 과정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 대부분 판례랑 크게 벗어나는 게 결정을 내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소송으로 갔을 때요. 그렇죠. 네. 똑같은 건이 소송으로 갔을 때의 판례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게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불복을 해서 소송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소송에 갔을 때 얼마나 그게 뒤집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이게 중재원에서 조정을 한 내용이 소송으로 진행이 됐을 때 달라지는 경우가 빈도가 매우 낮다 그러면 결국 자리를 잘 잡을 것이고 그게 소송으로 가서 많이 뒤집힌다 그러면 뭐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뭐 경과를 봐야지 결국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소송으로 갔을 때는 당사자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뭐 조사하는 비용 다 피해 당사자가 내야 되고 변호사비 내야 되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런 비용 자체가 들지 않기 때문에 아마 비용은 조금 들어요. 들더라도 네, 수수료도. 그거에 비해서는 워낙 적은. 그러니까 소송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항상 그런 말을 하죠. 소송에 실익이 있느냐. 변호사비를 내고 나서 시간과 비용을 제하고 났을 때 합의하는 거에 비해서 크게 이득이 되느냐를 이제 판단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실익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자리를 잡겠죠. 현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현장에서는 현장이라고 하면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나 의사분들이나 의료사고를 전제를 하고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막상 상황이 다, 아까 이제 뭐,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아마 과거에 경험을 해봤던 분들이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최근에는 그런 사고가 있을 때, 뭐, 브로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의료사고의 대처를 도와주는 새로운 직종들이 있죠. 환자들은 일단은 뭐, 크게 관심을 가진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의료지 병원 쪽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지금도 뭐 이 건에 대해서 의료인들의 목소리는 많이 나오지만 뭐 일반 환자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죠. 환자 단체나 이런 거에서 좀 얘기가 환자 나오는 단체는 요 건에 대해서 혹시 입장 표명을 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네. 윤구현 총무는 자기가 환자 단체라고 생각 안 하나 봐. 환자 단체를 그래요? 환자 단체는 입장 표현을 안 한다는 얘기를 환자 단체 대표가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도 이번 그 조정 그 중재원 네. 설립에 있어서 좀
많은 의견은 표출은 하고 있으나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듣긴 사실 좀 힘들고요. 그죠. 그렇죠. 아직은 시행도 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뭐 이게 충분히 뭐 감정이라던가 중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신뢰도가 있고 객관성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환자들이 먼저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은 그죠. 일부 의사들의 반발이 있고 환자 단체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깊이 그쵸. 뭐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네요. 환자단체 연합은 참여하셨어요. 얘기하세요. 네. 환자단체 연합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네, 제정하는 그러니까, 실무회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법 제정 과정이나 이런데 의견이 반영이 이미 됐다. 그렇죠. 네.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장 네, 표명 잘하시죠.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는 왔는데 이거 제가 작성한 게 아닌지라 입사하시기 전에 예전에 만들어진 환자단체 연합에서 반대했던 거는 그런 부분이었죠. 아까 제가 쟁점이 한 3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환자단체에서는 계속 보였었고요. 네. 뭐 형사처벌 특례는 포함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전향적인 법이다라고 평가를 했던 게 의료계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고 그게 특례 조항 이게 근데 말씀하셨듯이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말 그대로 의료인에 대한 특혜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서 그 피해자가 생명이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장애가 발생했거나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렸을 경우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포함이 적용이 안 되고요. 그 이외의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특례 조항이죠. 네, 환자단체 연합회에서는 형사처벌 특례랑 무과시 보상에 대해서는 좀 삭제를 했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재원 문제일 거예요. 무과시의 의료사고에 있어서 재원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재원 마련을 가지고 이견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형사처벌 특례 조항은 반대했지만 뭐 결국은 포함돼서 시행이 되게 됐고. 실은 네. 대표님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눈 적이 안기종 있었어요. 대표. 예. 네. 그래서 제 주장이 그거였죠. 8대 중과실이 아니면 교통사고도 민사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형사처벌을 묻지 않는 게 취지이고 이것도 비슷하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랬었습니다. 뭐 환자가 의료 과실에 대해서 의료 과실에 대해서 그거를 증명해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것 중에 9살 종현이 같은 경우가 의료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어머니께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싸우고 계신데 그 부분도 사건은 무슨 사건 간단하게 그러니까 설명.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정맥 주사와 척수 주사가 바꿔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망에까지 이른 케이스인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의료사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환자들이 입증을 해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보의 절대적인 부족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입증하기 힘들죠. 그래서 좀 환자 입장이나 뭐 입장에서는 아예 전향적으로 입증 책임이 전환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환영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존대로 그대로 가게 돼서 좀 아쉬움을 좀 그때 당 통과했을 때도 나타내셨던 것 같고. 네. 입증 책임 문제는 사실 의료사고가 아닌 것을 의사가 입증하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가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안 저질렀는 그렇죠. 증거가 뭐냐? 네, 라고 묻는 거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내놓는 자료가 뭐 못 내놓지는 않겠지만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또 논쟁은 벌어질 겁니다. 이게 정말 다니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신뢰의 문제죠. 그리고 의료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의료분쟁조정법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 법이 생겼다고 해서 그런 갈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송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박주아 씨 사건만 같아도 환자 측의 요구가
민사보상은 아니잖아요. 민사보상은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원하는 거는 그냥 인정해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 시스템을 갖춰라. 이니까 감정적인 문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게 뭐 요것도 지금 윤총무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조정 중재하는 게 소송을 줄일 수 있는 거지 의료 사고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제가 2000년에 미국의 의학원에서 보고서가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서도 좀 부러운 면은 이 보고서를 이제 그 의회에서 발표를 하고 의회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은 환자 안전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5천만 달러의 재원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후의 대책인데 이런 의료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라. 그러면서 거기에 재정을 투입을 하고 그쪽을 발전시킨 거죠. 보면 이런 부분도 병원들이 노력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뭐 병원 인증 관련해서 하면서 환자 안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잘 지키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상당 부분 좋아진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별도로 노력을 해야지 이 조정 중재하는 기구가 생겼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처음에 얘기했던 IOM에서 그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냈을 때도 의사 개인의 과실도 물론 의료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의료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화하기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이 그게 병원 인증이라든지 최근에 일부 병원이 해외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측면은 근본적으로 의사 환자가 의료사고 만족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변화 이거는 두 개가 별개로 병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후자의 문제는 아까 윤 총무님이 얘기했을 때 인정해라 라고 하잖아요.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전공의 때도 그런 사고 경험이 있었지만 공보의 때 남들 참 편하다고 하는 공보의 때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인플루엔자 백신 놓는 거였습니다. 근데 백신 전에 제가 다 면담하고 체온 재고 문제 없었어요. 근데 주사 맞고 나서 피부 발적이 전신에 나고 병원에 입원하신 케이스였는데 물론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저는 가서 이제 일단은 제가 본 환자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가가지고 정말 유감을 표현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이 유감을 표현했다 안 했다 가지고도 불만이 많고요. 유감을 아무리 표현해도 부족함이 항상 느껴지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의료진이 그 결과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고 그 환자의 슬픔을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의료 분야에서는 받아들이지,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의료 제공자 입장에서는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법적인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유감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 의사 관계는 더 그 의료 사고라는 문제에 있어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인 문제, 문화가 변해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청년 의사 편집국장님이라서 그런지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두 가지를 해주셨거든요. 첫째는 환자가 원하는 게 이런 의사가 유감을 표명하는 거를 원하고요. 또 하나 환자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어떤 좀 잘 해달라. 그런 거를 한 가지 원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실수 사고라는 게 실수를 한 의사 한 사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예 얘기를 해요. 의료 사고는 나쁜 의료인 때문이 아니라 나쁜 시스템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를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까. 뭐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늘 자주 나오는 인기 프로인 보면은 개인의 사고를 보지 않거든요.
왜 그거를 회사가 맞죠. 예. 예방하지 개인이 사고를 저질 때까지 그거를 막아내지 못했느냐를 굉장히 강조하니까 뭐 그 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지려면 실제로 의료사고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중재원이 만약에 제 역할을 한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실제로 과실을 저지른 분이 과실을 저지른 분이 사과를 했을 때 그 사과를 한 행동이 행동 자체가 큰 영향을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뭐 병원이나 의사 개인에게 경제적인 큰 부담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과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재원이 뭐 어떤 지금 공제조합을 뭐 설립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 내가 이게 나의 과실이건 아니면 나의 과실이 아니건 어차피 조합에서 지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페널티만 얻는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사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중재 제도가 생기는 것만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의료사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 이전의 시스템이나 문화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셨는데 그러면 시스템적인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건지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사례를 좀 박정희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고가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투약이나 주사 관련된 게 제일 많이 생긴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낙상, 침대에서 떨어지는 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술과 관련된 거.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사고들이 생기는데 예방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투약이나 주사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 컴퓨터 처방을 하거나 뭐 그런 방법을 잘 쓰면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수술도 한 18.5%를 줄일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요 법이 되고 나서 반발하는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분만 관련된 산부인과 의사들하고 신생아학회에서 반대를 해요. 근데 그게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를 낳고 출산과 관련돼서는 예방을 아무리 잘해도 예방할 가능성이 뭐 0.6%, 0.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산부인과는 걸어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멀쩡하던 사람이 걸어 들어가서 왜 죽어서 나오냐. 환자가 아닌데. 네. 그렇잖아요. 사실 산모 같은 경우. 근데 이 산부인과나 신생아 관련된 그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서 보면은 산부인과 신생아 학회에서 보면은 50%를 내라 그 돈에. 무과실 의료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정부도 인정하는 그렇죠. 거고요.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그러면 그것 어떤 식으로든 환자한테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은 정부에서 반 낼 테니까 의사들 니네들이 반 내라. 그렇게 했는데 의사들은 그거를 무과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다시 해서 그러면 70%는 정부에서 내고 30%만 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많다는 거죠. 보면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 공적인 재정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뭐 무과실 그 국가보상제로 어차피 그건 또 다루기로 했었는데 넘어가긴 했는데요. 그 전에 좀 이 중재원 큰 틀에서 이 조정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중재원이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그 현재는 지금 아직 설립은 안 됐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환자 입장이나 의사 입장에서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그걸로 해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의사들이 요구하는 거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 아까 말씀드린 무과실 그 의료 사고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게 있는데 또 하나는 손해배상금을 이제 대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재원 마련하는데 지금은 안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의사가 진료를 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잖아요. 그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이 재원으로 쓰겠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의사가 받아야 될 돈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의사들은 뭐 반발을 하죠, 이게. 그래서 뭐 이제 같이 해결하자 그런 취지에서는 이거를 뭐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데 이제 어느 정도를 내느냐. 이제 그런 거는 그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진료를 하고 급여 비용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에서 그냥 마음대로 까고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일단 받은 다음에 내는 게 낫다. 그렇죠. 네.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거기 위원 구성이 5명 중에 2명이 의사고 2명이 변호사죠. 2명이 이제 법조인이고 1명이 시민단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전문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좀 높여야 된다. 예, 우려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은 조정을 하려면은 당사자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법은 당사자가 직접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가 혼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가 조정을 하러 가야 돼요. 법정 대리인을 내세울 수 없게 돼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나가서 받을 수도 있는 거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취지는 좋은데 당사자가 다 모든 거 팽개쳐 놓고 가서 하면은 그 굉장히 지장이 있지 않냐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도 그거는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개원이들이 그거 굉장히 힘들어하죠. 평소에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데 이제 그거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도 어차피 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해서 더 짧게 끝내는 게 오히려 이익이 아닌가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비용 부담은 택시 기사가 보험 이제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죠. 택시도 뭐 보험료를 택시 기사가 내잖아요. 뭐 어쨌든 개인 택시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고객이 받은 운임을 가지고 내니까 그것도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또 감정적인 문제죠. 까고 주느냐, 받은 다음에 내느냐. 근데 이제 정부 기관에서는 안 내면 어떡할 거냐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른 쪽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이제 줘야 될 돈을 해서 공제하고 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다른 법하고 좀 형평성을 다른 제도하고 좀 형평성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이런 거는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봐도 진짜 감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아직 정확한 그 운영 기준이나 이런 걸 중재원에 위임을 한 상태여서 이제 중재원이 설립되면 중재원에서 이제 논의를 좀 더 하겠죠. 그리고 제도 시행이 좀 유예됐으니까 이제 그것도 말씀하셨듯이 잘 합의를 해 나가면 그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제 이 중재원이 설립된 가장 큰 목적은 소송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사고 발생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소송을 줄이자는 건데 소송도 안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있어요. 이거 자체가 언제든지 다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일부 오히려 의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정으로 바로 갔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걸리는 노력을 중재원에서 다 털고 자료를 받아서 법정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그냥 소설이죠. 그게 추정인 거고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 시행해봐야지 아는 거지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거는 불신이에요. 신뢰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미 현장에서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의미의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 상대방과 내 환자였지만 이제 한순간 돌아서는 적대적인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환자 측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고 의료진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게 실제로 돌아가기 전에는 뭐 아마도 쉽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기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걱정인 거는 이제 조정이 잘 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신뢰도라든가 객관성이 과연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모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지 뭐 중재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네임밸류도 올라갈 거고 그쵸.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죠. 걱정이면서 기대도 하고 있고. 약간 저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불만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아까 토론 과정에서 이 중재위가 줄일 수 있는 건 소송이고 실제 의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또 소송을 근본적으로 또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사 환자의 신뢰관계 회복 일종의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길게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소리웍스라고 하죠. 디스클로저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진실 말하기 프로그램이라는 게 미국에 있는데 그게 적용됐을 때 실제 소송이 줄어들었다라는 미국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문화 확산에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국내에서는 의료계건 시민사회 단체건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의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병원 인증평가 보면 내용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어요. 투약 전에 환자가 맞는지 약이 맞는지 뭐 더블 체크를 한다든지 수술방에 내려왔을 때 이 환자가 맞는지 간호사도 확인하고 주치의도 확인하고 마취과 의사까지 확인하고 이런 절차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왼쪽을 수술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수술한다거나 뭐 환자가 바뀐다거나 하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피부를 못 와닿을 수도 있는 그거는 것 같아요. 안 생겨야지 되는 에러거든요. 그렇죠. 안 생겨야지 되는 에러고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나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A라는 사람을 수술 안 하고 B라는 사람을 수술한다든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수술한다든지 배 안에 가위를 두고 나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근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 안에 가위 두고 나올 수 있고. 이런 병원 인증 평가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인증할 때도 항목 중에 꼭 들어가요. 환자 확인하는 거, 오른쪽 왼쪽 확인하는 거. 그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두고 이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는 병원평가 인증 항목 중에 하나가 저런 것도 들어가요. 레지던트 근무 시간 줄여라. 피곤하면 실수하거든요. 이제. 그렇죠. 예? 그런 거를 해서 아무튼 요 분쟁 조정에 관해서는 사후 대책이지만은 사전 대책 면에서도 양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환자 입장 어떠냐 했는데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서 자기가 의료사고를 당할 거라고 예상하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관심이 없을 것이고 그럼 단체 입장으로서는 어떠냐. 사실 문의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뭐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있으시죠. 의료소비자연대에서 이거를 과거 굉장히 오랫동안 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곳이 아니면 일반 환자단체도 자주 있는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의가 오면은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드리는 것 이외에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제도화된 것이 있고 뭐 그 제도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쪽을 믿고 한번 중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대가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얘기들을 쭉 나눠봤는데요. 그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 신뢰도를 조사나 이런 거 정확도를 높이고 해서 신뢰도를 쌓는 것과 더불어 그거는 뭐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의료 사고와 관련된 분쟁이 소송으로 넘어가는 걸 좀 줄여보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과 노력과 동시에 의료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병원들의 노력이나 문화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도 병행을 해서 같이 해야 이 의료 분쟁 조정법이라는 게 23년 만에 제정된 그 의미나 그런 게 사회적으로도 좀 영향이 좀 있고 절차적으로도 많이 반영이 될 거다. 자리를 잡을 거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죠.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멋진 의사 선생님 50분을 소개해드릴 손칼이에요. 옛날에 의사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는 기자가 있었는데 이뻐. 아직 미혼이야. 이 기자가 10년 동안 인터뷰한 의사들이 더 이뻐. 하루는 수원에서 정신질환 장애인들이랑 카페를 차린 정신과 의사를 인터뷰하는데 마음이 글래머야. 또 하루는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를 맡았던 법의학 교수를 만났는데 치명적이야. 미스테리하거든. 이렇게 특이하고 감동스러운 의사 선생님이 50분이나 소개되어 있는 책은 굿닥터 풀닥터예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건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아까 박재영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 제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재원 문제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우리가 딱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봐서는 50대 50 말이 안 된다. 이게
무과실 국가 보상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항력 의료사고인데 불가항력이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의사의 잘못이 아닌 거라는 게 판명이 난 건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의사가 반을 부담해라.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가장 반발하는 이유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생아를 보는 의사나 이제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예방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의사가 충분한 주의를 해도 생길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의료 사고인데 그거를 왜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일단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의사들이 그럴 의무가 있다. 그런 방식보다는 의사도 아무튼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조금은 좀 지금보다는 수월하게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 그런 방식으로 좀 해야 되죠. 그리고 지난 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정책을 세우든지 조금 돈을 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복지부가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출산 문제라고 하고요.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다라고도 얘기하고 특히 분만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적다라고까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분만하는 병원들이 더 어렵게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는 의사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이다라고 이름까지 붙여놓고는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돈 일부를 당신네들이 이해 관계자니 내시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명분이 없는데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거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 사회가 큰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환자들이나 일반인 제3자,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인 정부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외에 그냥 일반인이나 환자 입장이나 산모 입장에서는 뭐 누가 재원을 마련하든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보상을 받으면 되니까. 저도 이걸 처음 접했을 때는 당연히 반발하겠구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게 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무과실 책임에 대한 부담을 현재로서는 분만에만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넓힐 계획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조금 판단하기 쉬운 사례를 적용을 해보고 모든 의료 행위에서 무과실 책임을 다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분만처럼 저출산 이런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누가 부담을 할 거냐로 가야 될 문제이고, 그럼 국가의 부담으로 간다. 그러면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그럼 어디다 할 거냐? 일반 조사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일반 예산에서 하게 되면은 세금이 올라간다거나 세금을 더 건다거나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간다 그러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 수가를 더 인정해주고 의사가 그 더 받은 수가로 가지고서 돈을 내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거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그냥 돈을 빼는 거하고 결국 같은 돈에서 여기서 빼냐 저기서 빼냐의 문제로 가거든요. 그럼 저 의사 주머니에서 나와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의사 주머니냐? 예를 들어 수가로 해서 지금까지 들어간다 굉장히 그러면 친의료계를 표명했던 윤구현 총무가 이제는 확실히 정체성을 들어. 예를 들어서 진료비에서 나간다 그러면 그게 환자가 그 중에 적게는 30%, 많게는 이제 환자가 60%를 환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가 전혀 부담을 안 한다고 또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가를 인상을 전제로 해서 한 10,000원 정도 예를 들어서 분만비를 올리고 그거를 돈을 내라라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또 불신이 있잖아요. 수가가 내년에 후려칠지 어떻게 알아? 로 가는 거죠. 일단은 그거는 가정이잖아요. 다른 데로 넓힌다 문제까지 우리가 가정해가지고 상황을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 상황으로 본다면 무과실을 분만에다가 한정했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의사에게 재정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보험 재정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는 환자연합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분명 반대를 할 거고요. 시민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험금이 더 오를 계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분만비를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이거를 너네가 내라고 하면 저는 그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만비를 이거를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면서 그거에서 일정 정도로 올릴 테니까 같이 부담을 하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저는 그건 좀 뭐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는 무과실에 대해서 일단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재정 문제도 재정 문제죠. 일단은 재정 문제도 중요한데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과실로 해서 대충 처리하고 끝내자는 형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무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도 네, 무과실로 그렇죠. 붙여서. 이제 악용될 소지가 악용될 있다. 소지가 있지 않을까. 재원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 쪽.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나요? 그렇겠죠?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해결책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드는 보험도 있거든요. 의사하고 병원이 보험을 들고 그런 거를 조합도 있고 뭐 공제조합도 있는데 그거 말고 민간 보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제가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네. 거기서 보험회사에서 다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의사가 100% 확신을 갖고 있어도 합의를 하든지 그냥 소송을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뭐 다른 환자단체랑 생각이 다른 게 뭐 이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뭐 저는 차선이라고 생각되는 걸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분명 그런 게 있겠죠. 뭐 과실이냐 무과실이냐가 굉장히 의사나 병원에 주는 어떤 그 페널티가 차이가 크다면 뭐 우리는 무과실을 주장을 하겠다, 강력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과실 아까 이제 앞에 나온 것처럼 과실에 의한 사고도 그게 꼭 개인의 과실을 따져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뭐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뭐 요즘 학교폭력 잡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일진들 다 때려잡자.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과실을 인정을 하고 벌을 줘야겠다, 형사처벌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면은 아무것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히포크라테스 지금 4회째인데 가장 대립을 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 양쪽에서 욕먹잖아요. 좀 다른 환자단체도 방향이 다르고. 지금 있어서 입장차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논의만 봐도 정부랑 산부인과 의사가 얼마나 이 문제에서 합의점을 못 찾고 대립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시작해 봐야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지 실제로 문제를 두고 해결책을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취지야 뭐 지금 사실 산부인과 의사회의 주장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봐야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중재위원회 변호사 2명이 들어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배상 심의에 참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똑같은 건이 소송으로 갔을 때 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든요. 만약에 소송으로 가서 이 내용이 뒤집힐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결정 안 하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분명 이것이 동일한 건이 소송으로 갔을 때 뒤집힐 것 같은 건이라 그러면 쉽게 판단 안 할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충분히 좀 합리적인 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 무과실 국가보상제,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문제인데요. 지금 계속 논의를 해도 이 내부에서도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온 게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을 좀 찾아가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추정하에 문제점을 고치려고 사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합의점을 못 찾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주로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 제도는 어쨌든 1년 유예가 돼서 내년 4월에 시행이 되는데 무과실 의료 사고에 네. 대한 재원 부분은 또 1년. 네, 무과실 국가보상제 자체가 1년 유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쨌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그게 여기서 없으면 되게 말씀드린 굉장히 반쪽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은 과실이냐 무과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 법안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워낙 그렇죠.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쟁점이 많고 정하는 범위부터 해서 운영하는 거는 부터 정할 게 많으니까 1년 유예를 아예 법 제정할 때부터 이렇게 뒀었던 거거든요. 네. 어쨌든 1년 정도의 더 유예 기간이 있고 더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하셨듯이 합의점을 좀 잘 찾아서 이걸 좀 원만하게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밖에 할 말이 없네요. 지금 현상으로는. 네. 오늘 좀 오랫동안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 주제가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생활에 되게 와닿는 주제일 것도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아무튼 좀 갈등이 되고 좀 조율을 해야 될 문제에서 잘해서 아무튼 잘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추가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대책이 아니라 좀 사전 대책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료 실수가 있으면 공개하고 또 그런 문제를 그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 또 위험 관리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좀 대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소리웍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미국의 사례긴 하지만 그 소리웍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 말하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시간 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도입하고 있는데 연간 소송 건수가 한 260건 정도 됐었대요 원래. 근데 이 프로그램 도입하고 나서 절반으로 줄었고 소송 비용도 $300만 정도 들었었는데 한 $100만 연간 들던 것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을 잘 정리하고 또 환자 의사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소리웍스에 대한 책을 저희 청년의사에서 번역을 해서 지금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 관련해서 문화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한번 사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신데요? 중간에 광고도 나가지 않나요? 지금 마무리 발언까지 하고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광고가 중간중간 나가는데 책이 좀 더 팔리나요? 네, 저희도 뭐 통계는 아직 내보니까 네, 허윤아 간사님 좀 어떠셨어요? 처음 네. 특별 게스트로 저희가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긴 했는데. 네, 사실 이런 방송이 사실 저는 처음입니다. 네, 간사라는 이름으로 온 게 지금 처음인데 어려운 주제인 거 알고 일부러 국장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 아닌가. 실컷 헤매봐라. 네, 너무 편안하고 재밌고 즐겁게 녹음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같이 이렇게 저는 많은 논쟁과 많은 이슈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고요. 환자와 의료계는 같이 가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뭐 맨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대립하는 입장으로 좀 비춰지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러한 방송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총무님. 예, 어떤 갈등 때문에 감정이 실리는 동물이 사람밖에 없거든요. 유인원에서 잘 안 생기는 건데 이 문제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도 분명히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정의 문제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뭐 그거를 지금 그로 인한 문제나 해결하는 과정에 생기는 문제도 다 그런 것 같고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결국 뭐 무과실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잘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분만뿐 아니라 다른 의료 분야에서도 좀 적용이 돼서 뭐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을 할 때 가지는 부담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볼 때 가지는 부담 하나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 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